형제 간의 재산 다툼으로 노모와 가족 간의 갈등과 감정 흐름 이야기. 늦은 오후 김 여사는 작은 안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름 끝자락의 햇볕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서늘했다. 평생을 아들 셋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건만 노년에 들어서니 정작 의지할 곳은 없었다. 큰며느리 선영은 늘 공손한 말투로 대했지만 그 속마음을 김 여사가 모를 리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번번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차가웠다. 어머니, 제가 통장 맡아드릴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직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며느리가 웃으며 내민 말은 달콤한 배려처럼 들렸으나 김 여사의 가슴 한켠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내 돈을 왜 내가 맡아? 나는 아직 치매도 아니고 손발이 멀쩡한데. 그녀는 속으로만 그렇게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면 괜히 아들 얼굴에 먹칠이 될까 두려웠다. 큰아들은 언제부턴가 형제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통장을 며느리 손에 넘겨도 괜찮다고 했다. 며느리의 손끝이 통장을 넘기던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은행 종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평생 노동의 흔적이었고 고단한 삶의 보상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돈은 그녀의 손이 아닌 며느리의 미소 뒤편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의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고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김 여사는 문틈 사이로 그 속삭임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어머니 돈으로 뭐 좀 하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몫인데. 환청처럼 들려온 말에 김 여사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훑고 지나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고 젓가락질은 예전보다 빨라졌다. 긴장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듯 따끈한 국물조차 차갑게 식어버렸다. 김 여사는 눈치 없는 사람처럼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선영아, 통장은 잘 챙겨두었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다시 미소로 변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깔린 얄미운 냉기가 김 여사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에 더 이상 자신이 주인으로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면 김 여사는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들만 믿고 며느리에게는 너무 마음을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 그녀의 한숨은 오래된 집의 나무 기둥에 스며들어갔고 균열은 고요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김 여사가 통장을 며느리 손에 넘긴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겉으로는 효도니 어머니의 안정을 위한다느니 말이 오갔지만 그 말들은 모두 포장된 껍데기에 불과했다.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 수철이 내려온 건 한 달 전이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들어서며 처음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길어지자 어김없이 화제가 돌았다. 형, 어머니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지? 그거 형수님이랑만 상의하지 말고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거실 공기가 뚝하고 무거워졌다. 큰아들 수호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고 며느리 선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하지만 그 미소의 뒷면엔 은근한 경계심이 번져 있었다. 그게 왜 문제야?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차피 나중에 다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눌 거잖아. 수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깔린 얄미운 우월감은 쉽게 감출 수 없었다. 수철은 조용히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형, 공평하게 나눈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 형수가 다 쥐고 있으면 그게 과연 공평한 거야? 순간 선영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지만 곧장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도련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게 하려는 마음뿐이죠. 큰며느리니까 제가 맡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수철의 아내 미정의 귀에는 날 선 비수처럼 꽂혔다. 미정은 속으로 씩 웃었다.
자연스럽다니 그 말은 곧 내가 다 챙기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날 밤 작은 방에 둘째 부부가 묵으며 속내를 드러냈다. 여보, 당신 형수는 절대 통장을 우리한테 안 보여줄 거야. 결국 형이랑 형수 뜻대로 할 거라고.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서려 있었다. 수철은 답답하게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어머니 돈인데 우리가 손 뗄 수는 없잖아. 그때 미정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러니까 바보지. 우리가 손 떼란 게 아니라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냥 믿고만 있다간 우리 목숨 물거품이 돼. 며칠 뒤 막내 수근까지 내려왔다. 막내는 평소엔 집안 문제에 깊이 끼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막내 아내 경희는 달랐다. 경희는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알 건 알아야겠어요. 어머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는지 다 형님 쪽에서만 쥐고 있으면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건가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식들끼리 다투는 걸 말리려다가도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가는 듯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새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들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의심, 질투, 경계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큰며느리 선영은 눈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다른 동서들의 심장을 더 자극했다. 둘째 며느리 미정과 셋째 며느리 경희는 방으로 돌아가 속삭였다. 봤지? 저 여자는 이미 다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당해. 맞아. 이번에 어머니 편찮으신 틈 타서 제대로 챙기려는 거야. 그 순간 새 여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형제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었다.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았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왜 서로의 눈을 저리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걸까?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갈등의 전류가 도사리고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집안에 스며들던 어느 날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심장질환 초기 증상이라며 안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에 누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강인하던 기운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새 아들과 며느리들은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그들의 눈빛은 은밀한 계산으로 흐려졌다. 큰아들 수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니 앞으로 생활비랑 병원비도 제대로 준비해야 돼. 다들 조금씩 분담해야 하지 않겠어? 말은 타당해 보였으나 둘째와 셋째는 눈치를 교환했다. 수철이 낮게 대꾸했다. 형, 그건 맞는데 이미 어머니 돈은 형수님이 관리하고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않나? 순간 선영의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다. 도련님, 오해 마세요. 어머니 돈은 다 모셔두고 있어요. 생활비는 우리도 따로 쓰고 있고요. 그러자 셋째 아내 경희가 비수처럼 말을 던졌다. 그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형님. 어머니 돈 얼마나 남아있고 어디에 쓰셨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병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번쩍 들었다. 야, 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도 어머니 걱정돼서 맡은 건데 왜 의심부터 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경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둘째 며느리 미정도 곧장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형님, 형수님 믿고는 싶지만 솔직히 돈 문제는 투명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 가족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김 여사는 병상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고 싶었다. 그녀의 쇠약한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벌써 내 돈을 두고 싸우는구나. 그때 둘째 수철이 중재하듯 나섰다. 다들 진정해. 어머니가 들으시면 속상하시잖아. 차라리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만 모여서 정리하는 게 어때? 하지만 그 제안은 오히려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선영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통장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괜히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당당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애써 감추려는 듯. 저녁이 되자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모였다. 밥상 위에는 따끈한 찌개가 올랐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선영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통장 내역 다 확인해 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은 마치 숨조차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 안에는 최근 몇 달간의 내역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건 정체불명의 큰 출금 내역이었다. 수철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게 뭐야?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간 건 뭐야? 형수님 설명 좀 해봐. 순간 경희가 냉소를 흘리며 말을 던졌다. 봐요. 제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의심의 눈빛이 불꽃처럼 오가며 형제와 동서들은 이미 의혹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남아 흐느꼈다. 내가 저 장부를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녀의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그 눈물은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였다. 며칠 뒤 김 여사가 퇴원한 후였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병원에서 터진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집안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눈빛 하나에도 의심이 번졌다.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 미정이 우연히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에 뒤덮인 작은 장부였다. 겉표지에는 흐릿하게 생활 기록이라 적혀 있었지만 안을 펼쳐본 순간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게 뭐지? 장부 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지출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족 누구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송금 내역이 존재했다. 수호와 선영 이름으로 빠져나간 수백만 원,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보낸 돈까지. 미정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서둘러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방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수철에게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사실이야? 형이 어머니 몰래 돈을 뺏은 거야? 수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봐, 내가 뭘 했어? 저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미정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 비밀은 곧바로 둘째 부부만의 것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막내 경희에게도 장부가 흘러들어갔다. 경희는 장부를 확인하자마자 손바닥을 탁 치며 외쳤다. 내가 맞았잖아. 형수, 다 자기들 쓸 궁리만 한 거야. 어머니 돈을 우리 모르게 쓰고 있었다고. 그날 밤 세 형제는 큰 집 거실에 모였다. 탁자 위에 장부가 던져졌고 종이 위에 숫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형, 이게 뭐야? 말해봐. 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수철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터져나왔다. 수호는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선영은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오해야. 어머니가 직접 필요하다고 부탁하셔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큰 돈을? 형수, 그거 말이 돼요? 경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병실에 있던 김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탁자 위의 장부를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써오던 거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는. 그러나 이미 늦었다. 새 아들의 눈빛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직 장부 속의 의혹만이 그들의 가슴을 지배했다. 어머니, 설마 형이랑 형수 편만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로 아세요? 수철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졌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걷어들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순간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다. 시어머니마저 큰아들 편이구나. 이 집안은 처음부터 불공평했어. 갈등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배신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집안의 균열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겨울 초입 차가운 바람이 집안을 스쳐 지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새 형제와 새 며느리가 모였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장부가 놓여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증인처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수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뭐 훔쳤다고 이렇게 몰아붙여?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셔서 내가 대신 찾아드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필요하다면서 왜 아무도 몰랐어? 왜 형수만 알고 있었냐고. 수철의 목소리는 울부짖듯 터져나왔다. 경희가 곧바로 말을 보탰다. 맞아요, 형님. 우리 다 바보로 보세요. 솔직히 말해요.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예요? 순간 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몇 년을 어머니 옆에서 밥하고 간병했는데 그 대가로 조금 쓴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들은 어머니 모시지도 않으면서 돈 얘기할 때만 내려와서 목소리만 높이잖아. 그 말은 기름을 끼얹은 불길처럼 번졌다. 미정이 비웃으며 맞받았다. 대가 어머니 돈을 대가라 부르다니 그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효심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만 남았네. 순간 김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하지만 이미 누구도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셋째 수근이 울분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은 늘 형 쪽이었죠. 우리한테는 한 푼도 한마디도 안 주시면서. 김 여사의 몸이 덜덜 떨렸다. 아니다, 난 너희 셋 다 똑같이. 똑같이요? 그럼 이 장부는 뭐예요? 수철이 장부를 번쩍 들어 흔들었다. 종이장이 휘날리며 바닥에 흩어졌다. 거실 가득히 숨겨진 내역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그 순간 선영이 울부짖었다. 그래, 맞아. 나도 썼어. 어머니 허락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 친정 도와주기도 했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벌써 외로이 병원에 쓰러지셨을 거라고. 그녀의 고백은 폭탄처럼 터졌다. 순간 미정과 경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했고 수철과 수근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봐라. 결국 자기 친정 챙기려고 한 거잖아. 형수, 그게 어떻게 효도야? 그건 배신이지. 김 여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두 손을 떨며 내뱉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 자식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거실은 이미 의심과 원망, 배신과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듯 가족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안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폭풍 같은 다툼이 있던 다음 날 집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장부 조각은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흉터 같았다. 큰아들 수호는 방 안에서 담배만 태우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욕심부린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아니면 가족들이 날 믿지 않은 게 더 큰 배신이었나?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었지만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수철은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미정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에게 쏟아내는 원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형네가 그렇게 다 해먹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바보였어. 우리도 이제 따로 살아야 돼. 더는 못 참아. 막내 수근과 경희는 한밤중에도 서로 속삭이며 집안의 재산을 따로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믿을 건 우리 둘뿐이야. 형님이나 형수, 심지어 어머니도 우릴 지켜주진 않아. 그 무렵 김 여사는 방 안에서 홀로 알아 누워 있었다. 창밖의 겨울 햇살은 창백하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지켜내려던 건 결국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안만큼은 다시 붙들어야 해. 며칠 뒤 김 여사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약해진 몸으로 거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도 돈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희들 욕심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다. 내 전 재산은 앞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로만 쓰겠다. 그 외에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한순간 꺼져버린 듯했지만 동시에 허탈감과 공허함이 엄습했다. 마치 그토록 싸워왔던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순간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미정과 경희는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깊게 패여 있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돈은 사라져도 피는 남는다. 너희가 진정한 형제라면 언젠가는 다시 마주 앉아 웃을 날이 오길 바란다. 그날 이후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 고요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폭풍 전야의 침묵일지 끝.